절망과 고통의 시간. 그러나 공익 제보 이후에는 정말로 진실이 밝혀져서 누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고 나 또한 책임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름과 육성을 직접 공개한 분이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일 소장인데요. 처음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본인의 심정을 직접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픽스에서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인데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일 소장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본인의 얼굴이 여러분들께 직접 공개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쇼츠에 올려놨던 거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 잠깐 보시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습 제가 당당하게 국회에 나가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내 스스로도 내 얼굴이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 공익 제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입니다. 예, 그러신데도 지금 이빨이 다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틀니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신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김태일 소장이 실제로 우리 나이로 60 정도 됐는데 이빨이 12개가 빠져서 틀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고통 그리고 그 과정의 정말로 어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빨이 12개가 다 빠졌겠습니까? 지금 또 막노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되면서 또 제대로 외부 활동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김태일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익제보 이전과 이후에 이제 바뀐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공익 제보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신적으로도 암울했던 게 좀 거치는 어떤 희망이랄까 그런 걸 좀 보이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모든 짐이 억누르고 있던 부분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어떤 마음 그런 심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혼자 책임을 다 지고 가야 되고 뭐 그 압류도 들어오고 법적 책임지고 또 일종의 벌금형도 받기도 하고 전과가 생기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명태균 대표나 김영선 의원이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의 불법에 의해서 벌금을 못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장에서 제가 벌금 미납금으로 체포돼 가지고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가면서까지도 제가 의원하고 명태균한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검찰로 지금 수갑 차고 이동 중이다. 어떻게 빨리 좀 해결을 해라. 이 부분만큼이라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는 분의 또 도움으로 구치소에서 검찰 유치장에서 하루 만에 나오고 그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도 저한테 이때까지 말 한마디 없었고 오늘까지도 페이스북에 되지도 않은 허황된 말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가족 중에 뭐 지인 중에 이제 그 돈을 구치소에 가서 이제 49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는 그러면 누군지 밝히시기가 좀 곤란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뭐 가족분 중에서 이제 뭐 돈이 안 돼 가지고 490만 원을 할부로 10개월 끊어서 이제 벌금을 냈다는 말씀이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도 명태균 대표에게 연락을 하고 김영선 의원에게도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냥 이제 거절 당하고 말았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 실제로 지금 2022년 6월 이제 그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사실상 김영선 의원도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미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났죠.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완전히 명태균, 김영선으로부터 떨어져서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 그냥 생계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도 명태균은 미래학연구소가 자기와 관련이 없다는
여러 공작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제 그저께 검찰에 들어가면서 미래학연구소는 명태균 본인이 내게 아니고 김 소장 거다라는 걸 그 공작된 녹취록 가지고 검찰에 가서 제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주위에 사람들한테 쭉 들었을 때 이미 검찰에 명태균이가 출석하면서 그런 공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들어갈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사전에 다 알았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도 미리 사전에 조사받으면서 이 명태균이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미래학연구소와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검찰 조사에서 사전에 모든 걸 진술을 다 했습니다. 네. 명태균이가 검찰에 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마 스스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거 이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까? 그 자업자득.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 대화에 어떤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못 해봤고 상대방 또한 나와의 대화를 녹음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1년, 2년 반 동안 그렇게 자기가 미래학연구소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공작들을 한 부분을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공개하는 거 보고 자업자득이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나쁜 사람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가를 받으면 되는데 남한테 덮어 씌우는 거. 그게 최고 인간 생활에서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제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어쨌든 미래학연구소 명의대표는 김태일 소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과정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소명을 하셨습니까? 예, 소명을 다 했고 그리고 또 강혜인 또한 미래학연구소가 김태일 소장 것이 아닌 명태균 대표 거라고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김태일 대표가 명예대표지만은 여태까지 너무 억울하게 당해왔다는 걸 검찰도 인지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그 공천 개입까지 실제로 이어질지는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은 어쨌든 미래학연구소 명의 대표였는데 구속영장은 명태균과 김영선 그리고 돈을 제공한 두 사람은 일단 영장이 청구가 되었다. 요 정도만 일단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사필 규정 또는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과정에서 솔직히 지금 이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지금 어려우신가요? 제가 아까 명태균이가 페이스북에 뭐 아파트가 두 채 그런 말을 하고 하길래 사실 그 과정도 2년, 3년 전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네. 그 자료를 내가 한 달 전에 나를 만나려고 자꾸 하는 그 사람한테 자료를 명태균한테 보내줬어요. 명태균이가 하는 말이 내가 강혜경 씨한테 듣던 이야기는 틀리다 라는 식으로 강혜경과 저하고 이간질을 딱 시키는 그런 모습. 명태균이가 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을까? 그러면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실상은
얼마만큼 내가 비참하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생각 들고 지금도 미래한국연구소 작년 4월 30일 날 폐업하고 어떤 체납급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압류가 돼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벌금들 이런 게 저한테 압류가 심지어 경매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네. 그래서 제가 65세가 되면은 연금이 나오는 일부 금액이지만은 연금이 나오는 그 부분을 제가 일시에 해약을 해가지고 경매까지 넘어가는 건 일단 그걸로 맞고 그리고 지난 8월 초에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좀 미세한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사고 치료받고 일을 하는 중에 9월 5일 날 뉴스 토마토 기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으로고 모든 게 더 힘들고 매일매일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는 그 부분까지도 손을 놓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집을 살 때 그 대출했던 금액이 2달만 원리금 상환으로 이자를 못 내면은 3개월부터는 원금 자체를 해소하라고 지금 네. 독촉까지 오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자, 구체적 상황은 제가 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밀양국연구소 대표하면서 실제로 이제 압류 또는 차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걸 지금 벌금을 못 내서 압류가 됐고 경매까지 진행됐던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밀양국연구소 대표가 두 가지입니다. 예. 대표이사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이렇게 받았던 벌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세금 미납 처분까지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미납 세금이 일단 있고, 예, 예. 근데 개인하고 법인으로 이제 돼 있는 예, 게 예, 있고. 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이제 못 내고 있으니까 본인이 국민연금 깼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국민연금 쭉 들었던 것을 이제 얼마 해약을 했습니까? 얼마 한 3천만 원 정도 한 해약을 했다. 3천만 원 정도 해약해가지고 예. 우선 급한 것들은 좀 정리하고 예. 지금 경매 들어가는 건 이제 막았다는 예.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4천만 원 정도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했으니까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얼마쯤 남아 아니,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한 2,500 정도. 2,500 정도 되겠네. 남아 예, 있다고 예. 제가 이제 들은 바도 있어서 이제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밀양국연구소 명의 대표를 하면서 법적인 대표이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범법을 통해서 이제 쌓여 있던 예. 그 벌금 실질적인 소유주가 김영선 의원이기도 했고 그 뒤에는 명태균이가 사실상 이제 진두지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미납 금액 뭐 현재 이제 압류돼 있는 금액이 총 4천 정도 되는데 여전히 한 2,500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명태균 대표가 지금 계속 언론에 나와서 밀양국연구소 대표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본인 아파트도 사고 돈 다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완벽하게 끝까지 이게 돈 문제로 네. 돈 문제로 이 사건을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도 제가 모든 정황 증거 자료를 정리했던 걸 가지고 3일 동안 수사를 받았고 강혜경이는 8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 대외적으로 생각하면은 강혜경이가 죄가 많아가지고 8일 동안 수사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강혜경이가 8일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조사를 받은 거는 명태균이, 김영선이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8일 동안 시간이 걸렸고요. 앞으로도 검찰에서도 이게 명태균이가 단순한 돈 문제를 가지고 이 사건을 꼬리 자르게 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검찰에서도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의 본질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강혜경이가 가지고 있는 정황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혜경과 김영선과의 대화, 강혜경과 명태균과의 대화, 이 녹취록이 4,000개가 넘는데 강혜경이가 아직까지 그 녹취록을 3분의 1밖에 들어보지 못했고 제공을 못했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명태균이가 국정에 개입했던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여기에 단순하게 정치 자금으로 매듭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강영인 씨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녹취록,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단순하게 이 시점에서 사건의 꼬리 자르기로 단순한 정치자금 문제로 종결 짓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이 있고 지금까지 밀양구영서 경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금원을 예. 김태일 소장이 가져갔다는 말을 예. 이제 그건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정치자금 문제로 그냥 끝내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덮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원래 현장에서 이제 막노동을 오래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당 얼마쯤 받습니까? 현장 나오면? 일당이 16만 원 받습니다. 16만 원. 16만 원 받으면은 용역에 소개비 16,000원 띄고 예, 예. 차비 4,000원 띄고 예. 2만 원 공제하고 14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그러면은 한 달에 며칠 정도 나가셨습니까? 한 달에 한 15일에서 20일 나갑니다. 15일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 나가는데 이렇게 고정돼 있는 일자리가 아니고 하루하루 아침에 이제 그 모여서 예, 아침에 5시에 나가면은 일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나와요. 20명, 30명 정도 나오면 그날 운 좋으면은 시장에 팔리 나가는 거고 예. 운이 없으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 예. 또 비가 와서 일을 못 나가나. 그러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많이 나가면 20일, 안 그러면 15일 정도. 20일 정도 나가면 이제 14만 원 가지고 한 280만 원 정도 예. 이제 벌어와서 이렇게 예. 사셨는데 그 제가 이력을 보니까 김태일 소장님이 고대에서 석사를 하셨습니까? 예, 고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행정 했습니다. 석사를 하셨고 자유한국당의 부대변인도 하셨고 네. 한때는 또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 주간지의 편집장도 하셨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진짜 막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체납 세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다 지금까지 물어준 걸 치면 국민연금을 깨고서라도 4천 이상을 지금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막노동 이런 거 직접 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명태균이가 김영선 당선되고 난 다음에 희망 고문을 거의 한 1년 동안 해왔어요. 그때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모든 걸 잊고 지냈을 때 오히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솔직하게 마음 편했습니다. 희망고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끝나고 강영희한테 돈을 받아올 테니까 청구서를 준비해라. 그래서 청구서를 가지고 가면서도 10억 받아올까 20억 받아올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져가가지고 돈 입금 안 되고 그리고 돈 입금 안 되다 보니까 그 공천 여론조사에 예비 후보자들 탈락한 사람 그분들이 저한테 독촉 오고 여러 군데 두 군데나 또 큰 금액들을 빌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저한테 독촉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이가 왜 돈을 가지고 와야 지금 뭔가 채무드리고 정리할 건데 왜 돈을 안 받아왔냐?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 받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점점 더 심지어 사무실 임대료조차도 계속 못 내고 미래항공연구소 그 임대료 달라고 또 독촉 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희망 고문이 한 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사무실 폐업 정리하고 직기를 명태균이가 내년 봄에 총선 때 쓴다 하길래 거기에 옮겨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막노동에 뛰어들었을 때가 오히려 모든 것 단절하고 했을 때가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은 이제 사실은 이제 가까운 이제 집안 뭐 오촌 당숙 조카 관계 이런데 가능한 한 이제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나 뭐 다 김영선 의원 좋자고 했던 일인데
김영선 의원에게도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거나 명태균 대표도 실제로 녹취해 보면 김영선 의원이 돈 내야 된다. 그러니까 갚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막 그 볼멘 소리를 하는 녹취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김영선 의원이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책임지는 게 당연한데 선거할 때부터 자기가 명태균이가 모든 거는 내가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네. 본인은 선거운동만 해라. 그래가지고 본선거 들어갈 때도 명태균이가 이리저리 돈을 빌려오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돈이 들어가고 강영희 씨가 돈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막상 당선되고 난 다음에 김영선 의원은 명태균한테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 그랬는데 왜 김태우 소장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 전화 오게 매일같이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본인이 알아서 한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명태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태균이는 김영선 의원한테 책임을 돌리고 김영선 의원은 명태균한테 책임을 돌리고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의 어떤 중간에 어떤 이간질 그런 상황이 한두 달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년, 2년 가다 보니까 김영선 의원도 나를 차마 만날 엄두조차를 못 낸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독박을 소장님한테 다 이제 덮어 씌워놓고 당사자들은 모르라 내몰라라고 이제 가버리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도 듣고 싶지만 저희들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김태일 소장이 서울로 직접 올라올 수 있는 교통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교통비를 마련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라도 뭔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면서 주위 사람들과 상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뭔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또 사전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이런 일부의 의심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엄연히 현실이다. 본인이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대표를 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이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가 조금 뜻을 모으고 십시일반하면 같이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잘못한 것만큼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 그러나 지금은 억울하게 덮어서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막리를 하고 그 일조차 지금은 다 끊겨버리고 언론의 취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상하게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시민단체나 뭐 이런 데서도 좀 도움을 주자고 하던데 그 방식보다는 차라리 기왕에 스픽스가 인터뷰하면 우리 힘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공짜 여론조사를 81회 해주면서 이 돈을 못 받아와서 생긴 문제. 네. 그리고 그 대가를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걸로 맞바꿔 먹었던 것. 중간에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우리가 빚을 많이 졌다, 내 이름으로 빚을 졌고 빚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명태균 대표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어디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쪽에서도 도와주기로 했다, 조금만 기다리라, 4억 건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 법적 책임만 혼자 다 져야 되는 이제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책임의 순서로 따지면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태, 사안의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영선과 명태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명태균과 김영선의 그 만남 자체가 네. 2018년도 명태균 시사경남이 부도가 났을 그 시점에 명태균이 시청 공무원 진급
그 돈 청탁 때문에 형사적인 재판 받는 과정이었었고 네. 그때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을 변호를 해주게 됐고 명태균은 또 김영선은 차후에 정치적인 어떤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명태균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서로의 어떤 이익의 계산이 맞아 들어가지고 거기에 나를 희생물로 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둘이 다 공동 책임 누구 한 사람 못지않는 네. 두 사람의 책임입니다. 두 사람이 100%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비율은 누가 많다 적다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예. 지금은 이제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까? 지금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죠? 지금 2년째. 예. 근데 지난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 첫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모든 게 막 언론의 어떤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수시로 전화 와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좀 심해가지고 여태까지 복용하던 것보다는 의사님의 어떤 그 상담과 이래 하면서 강도를 조금 약을 높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의사분이 저한테 그러더 아예 본인이 건강이 일단 중요하다. 전화를 아예 끊어버리라. 네. 모든 언론이고 그거는 상관없고 본인 건강이 우선이니까 전화를 끊어라 아예. 그래서 제가 의사님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내게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은 어떤 분란이 올지 모른다. 네. 전화 오는 걸 내가 안 받으면은 모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심정이거나 어떤 환경이거나 그래서 전화를 안 받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내가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그러면은 온갖 추측과 상상이 더 혼란스럽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내가 꼭 전화를 받아야 할 전화가 있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바로 전화를 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어지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의사분이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되도록이면은 언론이 아무리 기자분들이 전화나 문자가 오더라도 응대를 안 하려고 최소한 그렇게 하고 지내오면서 오히려 내가 검찰에 수사받을 때 그때가 마음이 최고 편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 압수수색 왔을 때 2018년부터 4월 30일 22년 4월 23년 작년 5월 4월 달까지 모든 상황을 대통령의 돈 수금하러 가는 거 모든 거 어떻게 해서 내가 대표를 맡게 된 것까지 A4용지로 한 35장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네. 압수수색 왔을 때 제가 그 정리한 거를 제출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 외에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까지 임의로 다 제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사님이 하는 말이 강혜인 씨를 지금 계속 한 3번째인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김태열 대표님이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 억울한 부분을 솔직하게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검찰로 같이 가서 진술하겠다 해가지고 검찰 그 수사관들이 온 차를 제가 직접 바로 타고 검찰로 갔어요. 네. 그때부터 3일 동안 조사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의 시간이었어요. 3일 동안 조사받을 예. 때가. 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이때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3일 동안 조사받았으면은 굉장히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으로 3일 동안 그 조사받는 시간이 나한테는 희망의 시간이었었다라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초창기에 공익제보자 신청하실 때 조금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많았고 시간도 좀 걸렸는데 결국 공익제보자 신청하고 나서는 더 잘한 것이다라는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쪽에 공익제보 신청했으니까 당신은 왜 보수정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갔느냐라면서 이런저런 질타에 대한 일부의 시선과 예. 오히려 공익제보를 하면서 뭔가 진실을 다 밝히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것과 경중을 따지면 어떤 게 더 잘 된 겁니까? 제가 수많은 제 개인적인 어떤 막 카톡이나
인신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름은 공개를 하더라도 네. 얼굴 자체까지 공개하는 거는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에 내가 처음 언론사 방송 인터뷰를 처음 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공익 제보를 신고했을 때는 실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실명을 공개를 했고, 지금은 굉장히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사건도 단순하게 검찰에서 오늘까지 명태균이가 돈 문제로 이거를 끌고 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네. 사건의 어떤 본질에 접근해서 그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보다도 더 여러 가지 명태균, 김영선에 있었던 대화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검찰 또한,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녹취록이 나올까? 아마 기대하시면은 그때마다 녹취록이 공개를 되거나 했을 때 이런 일까지라고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태균이가 의도하고 노리는 그 정치자금 부분만큼은 거기에서 매듭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공익 제보를 하고 난 이후에 공익 제보자 신청자로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다. 제가 계속 이제 사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김태일 소장님은 이것이 단순히 정치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아니라 앞으로 드러날 내용이 국정농단과 직접 연결되는 많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정치자금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의 강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일 텐데요. 어떤 경우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돕는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또 심지어 아침마다 본인이 직접 나가는 그 마산 진해만 바닷가를 걸으면서 몇 번이나 그쪽으로 뛰어들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가족을 생각해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되돌아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 이빨이 12개 빠질 정도로 극단적인 고통의 상태에서도 공익 제보의 길을 들어선 김태일 소장에게 우리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여러분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적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김태일 소장님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김태일 소장을 좀 돕겠다면 17반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군가 중간에 거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김태일 소장을 설득을 해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이렇게 좀 받아서, 지금 일단 어려운 거는 좀 극복을 좀 하시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17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 도움은 도움대로 본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탈출하는데 조력이 되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익 제보자로서 앞으로 밝혀야 하는 수많은 숨은 진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손을 맞잡고 다독여 주면 어떻겠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통해서 부담을 좀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먼저 나서서 뛰어야 한다는 생각. 지금도 누군가가 공익 제보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또 그 공익 제보의 결과가 스스로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플러스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전례를,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김태일 소장님 고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